총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총선 참패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지도부급 인사들이 책임과 수습에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김홍국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총선 이후에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주요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총선 이끈 3인방 지금 어디에 김무성 전 대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전 대표인데요. 총선 직후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상경을 했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가 관심이었는데 어제 이제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우선 뭐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기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특히 사무처 당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특히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어쩔 수 없이 공천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패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자들 질문에는 뭐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대표로서 이번 총선을 책임지고 이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만 뭐 그야말로 참패를 하지 않습니까? 122석. 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비해서도 한 석이 모자라는 122석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참패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패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 모드로 자숙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 새누리당 사무처 그 실국장들과의 오찬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제 격려하는 자리를 이렇게 한 건데 그 분위기는 비교적 뭐 침통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이 떨어진 후보 그 가리킨 게 이제 부산 사상구 아니겠습니까? 예. 손수주 후보를 겨냥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공개적인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일단은 자신의 일단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천을 정말 잘해서 이번에 성공하고 대승을 하면서 향후의 대권 가도도 정말 잘 밟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마음대로 안 된 거죠. 특히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퀴즈 다시 말해서 친박계에서 손수조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결국은 공천을 냈는데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말이 함축하는 것이 결국은 이번 공천 과정이 친박계의 그런 어떤 강압적인 좀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수의 힘으로 최고위원회라든가 또는 공관위를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권 내 지지도 1위의 주자가 지금 역전이 되는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1위로 올라오는 그런 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내에서는 사퇴도 하고 생각했던 이런 대권 가도도 상당히 차질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착잡하고 더구나 당의 이 패배도 굉장히 큰 패배입니다. 예. 왜냐하면 수적으로는 122석이지만 야권과 여권으로 본다면 여권은 무소속으로 합해서 130석 정도, 야권은 170석이거든요. 그러면 야권에 대해서 40석 정도의 큰 패배를 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이 가져가야 될 향후 국정의 그림을 봐도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천 과정에 대한 아쉬움, 또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교차돼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거기다 이번에 보면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그 야당의 의석을 많이 내주지 않았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좀 김무성 대표의 주장대로 해서 거의 다 그 상향식 공천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공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석이나 18석 중에 5석이나 그 더불어민주당한테 뺏겼고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뭐 3석 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거든요. 예. 김무성 대표의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그 야권의 의석을 뺏기면서 김무성 대표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예, 김무성 대표. 뭐 지난 17일에는 이제 자신의 지역구인 영도를 찾아서 이 지역에서 이제 화물선 좌초가 있었는데 뭐 기름띠를 제거하는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참회 봉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말한 게 뭐 닦아도 끝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어쨌든 그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그야말로 불임 정당이 아니냐 그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대선 후보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유력 대선 주자였던 그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뭐 또 안대희 전 대법관 이런 분들 다 낙선했고요. 사실상 김무성 대표 한 명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 남아 있긴 하지만 김무성 대표도 뭐 경쟁력이 뭐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닦아도 끝이 없다는 거는 새누리당 입장의 어떤 그런 어떤 절박함이랄까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아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떻게 지금 쇄신을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고 예. 닦아도 끝이 없다는 거는 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고려대 연구교수가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김무성은 끝났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뭐 어떤 의중이 담긴 말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에도 이제 사적인 감정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가 그동안에 김영삼 대통령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사실상 친아들인 김현철 교수도 있지만 본인은 정치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처를 해왔었는데 예. 그러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 뭐 보였던 거라든가 또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언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김현철 교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죠 분명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 선거에서 결국은 패해서 굉장히 옹색한 입지가 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일단은 그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분석보다는 저는 김현철 교수가 그런 그동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방금 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내 지금 후보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김문수 전 지사.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권 주자는 현재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유승민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예. 김무성 대표는 일단은 굉장히 옹색해졌지만 그러나 일단 후보군이 될 수 있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차세대군으로 그럼 넘어가는 것 아니냐. 벌써 그래서 뭐 남경필 경기지사라든가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당내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역할 또 당내에서 비박계의 다양한 세력의 지분 등을 고려할 때는 김무성 대표의 카드는 언제든 나중에 후보군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차세대로의 이런 전이 또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으로 복귀했을 경우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들고 나와서 뭔가 당내에서 역할을 했을 때 과연 그동안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이 앞으로 어떤 표심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갈려 있을 텐데 끝났다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많이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아직은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한구 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두문불출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번 이제 새누리당 총선 참패 책임을 어느 정도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도 지고 있는데 이틀 전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건들건들 하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 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일단 뭐 나라가 건들건들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들어있겠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한구 아직까지는 이제 의원이죠. 이한구 의원이 이제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경제 성장률도 좀 3%도 안 되고 지금 2%대로 지금 하향 조정하고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의 최대 교육국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착륙하지 않느냐 이제 뭐 중국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이제 선거 결과가 지금 여소야대가 되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그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라가 건들건들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동안의 친박계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충심을 다해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천을 했고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 예. 그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비박계라든가 또 유승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재 선거 결과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한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지켜보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본인도
다시 인정받는 계기가 있을 거다. 지금 현재 선거 결과와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정말 사심없이 공천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든가 또는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굉장히 은인자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친박계의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 역시 집거 중인데요. 뭐 당 대표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무가 좀 당 전면에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 새누리당이 원래 이번에 한 뭐 과반 내지는 과반에 근접했다면 아마 최경환 의원이 가장 그 당대표에 근접해 있는 인물일 겁니다. 예. 친박계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22석 가운데 한 70석 정도가 지금 이제 친박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최경환 의원이 뭐 유력한 그 당대표 후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자숙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혁신을 위한 모임 새혁모라고 있는데요. 그쪽 그 의원들도 이제 친박계에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그런 모임에 심지어는 이제 친박계였던 이학재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우택 의원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어떤 그 새누리당의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그 모임에 지금 점차 목소리를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친박계가 이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그 당 대표 경선에서 실권을 쥐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최경환 의원도 지금은 이제 자숙해야 될 때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그 원내 부대표였던 한 10여 명하고 이제 식사를 했던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친박계가 지금은 납작 엎드려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인지 과거 충청 지역의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그 충청권 당선자들을 향해서 뭐 훈수를 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한구, 김무성 이 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치 구단답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는 굉장히 이 상대와의 협상이라든가 또는 정치 상황을 유연하게 돌파하는 그런 굉장히 정치 기술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정치 공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각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 이번 과정을 보면 그 좋은 초기에 얼마나 조건이 좋았었습니까? 초기에 180석을 얘기할 정도로 야권이 분열돼 있었고 사실은 만일에 이런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틀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실패하는 과정들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청권의 지지도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권에게 또 내줬고요. 또 강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을 본다면 분명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가 보셨을 때는 예. 야 이렇게 못할 수 있나. 특히 뭐 당내 친박계의 이런 압박이라든가 또는 김무성 대표의 뭐 당의 당인을 들고 뭐 내려가는 거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바깥에서 보셨을 때는 그럴 텐데 안에서 보면 그 내부의 또 절박한 상황은 또 달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 충청권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충청권 의원들의 주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이제 그 충청도를 엄청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호남 시대 아니라 영충호 시대여가지고 충청이 오히려 이제 호남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의석수가 이제 호남이 28석이고 충청이 이제 27석인데 여기 어제 이제 모인 의원들 보면 전부 14명입니다. 충청 27석 중에 네. 14석을 지금 새누리당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충청의 향배가 결국은 항상 그 대선과 그 총선의 그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 대선에서도 이제 충청의 어떤 표심이 어떻게 쏠리느냐가 이제 결정적으로 좌우할 텐데, 네. 이번에는 그 영남 후보가 별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여권에서 충청에서 한번 대권 후보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참석했던 정우택 의원하고 정진석 이 두 분이 이제 4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당 대표급 또는 원내 대표가 될 수 있고 이제 JP가 얘기하는 이제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도 했었고요, 장관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할 만한 그런 콘텐츠는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모임에서는 아마 그런 그 차기 대권까지 뭐 운운하는 대권 후보를 한번 충청해서 한번 내보자 뭐 그런 예. 얘기도 꽤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반기문 대망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당선자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주제요 보여주시죠. 네, 겸손 단결 입조심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당선인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 뭐 겸손 단결 입조심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소위 말하는 친노와 반노, 또 친문 반문 여러 가지 그런 계파 간의 갈등 때문에 당이 갈라지고 또 이 과정에서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 사실은 이념과 색깔이 좀 달랐던 김종인 비대위 대표까지 영입하면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당내에서도 잘해서 이긴 선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앞으로도 언제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체가 된 승리라기보다는 역시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선거가 중심이 됐었고 예.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앞으로 국민들의 유권자의 표심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예. 대해서 다들 정말 조심하자. 어떤 의원은 1년 동안만 정말 입조심하고 또 나서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전통을 본다면 그래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또 그게 어떤 때는 안 좋은 계파 갈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결국 민주주의 정치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이 이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들을 가능한 한 치유하자는 생각인데 그러나 역시 변수는 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내부에 뭐 향후에 원내대표라든가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 이런 흐름을 보고 좀 갈라진 마음도 나타나는 등 앞으로 치열한 내부의 토론 과정에서 이견도 나타나고 이걸 절충해 가는 리더십, 정치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 이제 김종인 대표의 추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이런 다짐이 좀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입조심이라는 말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막말 대포 논란 또 그걸 겨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청래 의원 뭐 그래도 이제 자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응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특히 이제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아주 계속 좀 독서를 좀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라. 못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어서 결국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전력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비리 혐의로 이제 사고 처리받았던 그런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대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독서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이제 이 당내에서 이제 추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김종인 대표 측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청래 의원과 같은 그런 뭐랄까요.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당 대표라고 이렇게 대표 경선에도 나오겠다 이제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열렬한 지지자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당의 전반적인 어떤 당 지지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정청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제 이제 당선인 대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다 결국 2012년 총선 대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서도 결국은 두 번 다 졌던 것이 예. 이런 이런 어떤 오만한 모습이라든지 뭐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회에서도 말 조심하고 1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견디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런 정청래 의원의 막말 같은 것이 결국은 길게 놓고 보면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중도층을 잡는 데는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소위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정말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새누리당이 이번에 내세웠던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게 메시지 하나 잘못 전달하면 굉장히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사실은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언어로
사실은 공천을 잘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극단적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의원처럼 본인은 소신일지 모르지만 유권자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는 정당이 도리어 위기를 겪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는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나중에 대선이라든가 선거 국면에 가서는 중도층을 결집시키는 게 원래 선거 전략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최소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당이 환골탈퇴하는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논란들이 그 이면을 보면 이제 김종인 대표의 차기 당 대표 합의 추대론 그 논란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직을 받았을 때 내년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 이걸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은 그런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당의 대주주를 일단 문재인 전 대표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얘기를 한 건데요. 분명히 당 대표를 맡음으로써 향후 2017년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역할까지를 본인은 맡고 싶어하는 그런 의중을 표출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 역할을 맡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당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과연 당내에서 어떤 의견들을 보여줄지. 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합의 추대라는 방식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에 어떤 아무리 절대적인 인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런 그 뛰어난 정치인들도 다 당내 경선과 그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과연 합의 추대라는 게 필요한 거냐.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합의 추대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같이 경쟁하면서 그리고 각 세력별 정치 그룹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 승리도 이끌어줬고 앞으로 당의 단합도 이끌어내면서 대선 승리를 이끌 인물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예. 거기에다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런 약속까지 같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장으로 만들어내야 가능하지 요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게 뭐 바람직하게 가는 양상은 아니라고 예, 어떤 여겨지거든요. 식으로든 이제 빨리 더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표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거를 뭐 약속하고 그거를 또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요. 현재는 어쨌든 뭐 그 하나의 당원 아닙니까? 전 대표이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김종인 저 대표의 임기를 다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추대를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종용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빨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여주시죠. 예, 국민의당도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 문제로 기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돈 전 선대위원장, 당의 안정을 위해서 안철수 천정배 투톱 체제를 올해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 당이 안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상돈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뭐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그 대선 1년 전에는 그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선에 도전한다면 올해 말까지만 대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는 이 안철수 천정배 투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까지는 당권을 유지하면서 당을 확실하게 안철수의 당으로 만든 뒤에 그 뒤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국민의당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국민의당 상황은 역시 방금 이 국장님 말씀처럼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역시 당이 일단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면서 다른 호남의 유력 이 당권파들, 소위 말하는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의원, 여러 의원, 이 정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성향과 이념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성향을 이제 당의 가치로 끌고 가려는 게 당권파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벌써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예측하고 이제 당권파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요. 그러나 저는 치열하게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38석입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중간자적인 역할이고요. 주도적인 정치 세력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성공을 해야만
본인들도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철수 대표도 이 대권 주자로서 이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일정한 이 논란 속에서 합일점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당내 한 목소리를 내야 또 국정 운영, 국회 운영에 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전국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동우 마이탄 보도국 부국장, 김홍국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